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부입니다. FIDIC 개정판에 대한 소개, 오늘이 10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FIDIC 개정판에 대한 소개는 총 13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 다음 카페, 현학부의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이 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먼저 읽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기연장과 프로그램. FIDIC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공정, 계획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스케줄이라고 표현들 하잖아요. FIDIC의 경우에는 스케줄을 공정계획이라고 정의를 안 하고 있어요. 스케줄을 내역서, 단가나 금액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내역서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FIDIC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케줄하고 프로그램이 달리 정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계약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FIDIC 계약 조건인 경우에는 이제 공사 기간을 time for completion 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공사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경우에, 이거는 뭐 시공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 시공자에게 공사 기간을 연장해 줘야 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규정이 8.5조항입니다. 5조항. 그 8.5조항에 보시면 지금 제 다음 카페에 연재된 요 내용을 보시면 레드북에 대한 내용을 인용해 놨는데, 99년판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물량 변경이 2017년판은 10%보다 크게 변하는 경우에 공기 연장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1999년판은 그게 없었어요. 물량이 substantially를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그 물량 변경이 공기 연장을 미칠 때 이게 좀 애매하죠. substantially라고 하는 것에는 해석상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2017년도 판에서는 10%라고 하는 그런 특정 퍼센티지 줌으로써 그런 해석상의 분쟁을 좀 피했다 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 판에는 임플로이어의 지급자재가 부족한 경우에도 공기연장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줬었는데, 이전 판은 그게 없었어요. 근데 2017년도 판에서는 그것도 추가했다. 그리고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구성원 또는 발주자의 다른 시공자가 공사를 지연시켰을 때 공기연장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99년판이나 2017년판이 같은데, 2017년도 판에서는 다른 시공자를 온 사이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시공자에 국한하자, 이렇게 적용 범위를 좀 제한하고 있다. 이것이 99년판하고 달라진 겁니다. 지금 이제 레드북에 대한 이야기고요. 옐로북인 경우에는 레드북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물량 증가로 인한 공기 연장을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옐로북 같은 경우는 시공자가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물량 증감으로 인한 공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버북 같은 경우에는 옐로북에서 이제 빼요. 공기 연장 해줄 수 있는 조건을 빼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기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레드북이나 옐로북 같은 경우에는 exceptionally adverse climate conditions 인 경우에는 이제 공기 연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실버북에서는 그거는 시공자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시공자가 책임져야 될 리스크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기후 조건이
험악한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에, 시공자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 공견정이 안 된다, 실버북 쓰는 경우에는 그것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상당히 큰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전 판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정의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2017년 판에서는 프로그램을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정의하면서 프로그램을 두 가지의 용어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Initial 프로그램, 다른 하나는 Revised 프로그램, 이렇게 해놓고 있고, 그 Initial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이스라인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정 분석을 하면서 얘기하는 시공자의 공기 연장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바탕이 되는 베이스라인 프로그램을 피딩은 이제 이니셜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그 이니셜 프로그램의 제출 기한은 이전 판과 똑같습니다. 똑같게 착공 일자에 대한 노티스를 시공자가 접수한 날로부터 28일 이내. 그러니까 그 베이스라인 프로그램은 아주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이고, 너무나 그 계약 관리에서 핵심되는, 공견장에 있어서 핵심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제출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낙찰 받고서 또는 계약하고서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너무 짧아요. 그 핵심적인 공정 계획표를 28일 이내, 물론 이제 아주 소규모 공사, 그리고 공정계획이 굉장히 단순한 공사인 경우에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규모가 있는 공사, 예를 들면 뭐 액티비티가 뭐 5,000개 이상, 6,000개 이상, 10,000개 이상 넘어가는 리파이너리, 정유나 또 발전 프로젝트나 화학 공정이나 주전 플랜트, 이런 경우에는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때부터 이니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입찰 시부터요, 공정 전문가를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시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공정 전문가가 육성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공정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뭐 컴퓨터 그 소프트웨어를 막 유능하게 쓰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공정을 로지컬하게 구성을 하고 선후행 작업을 판단을 하고 시퀀스를 만들 수 있는, 이건 뭐 그 공사에 오랫동안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공정 전문가라고 하는 거지, 소프트웨어 잘 다루는 사람, 이건 이제 기능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인들은 우리가 돈 주고 하면 돼요. 지금 한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 전문가에 대해서 좀 착오를 일으키시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전 판, 99년 판에서는 공정 계획을 무엇으로 짤 것이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판에는 소프트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전 판과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구체화되었어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옛날에는 일과 관련된 것들만 우리가 표현하면 됐다, 공정계획에. 그런 거라면 이제는 계약과 관련된 모든 이벤트들이 전부 공정계획에 다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관리를 하시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계약에 대해서 이제 눈을 떠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아시는 분, 진짜 공정관리 전문가, 그 시공에 대해 경험 있는 분, 그런 분하고 그다음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사람, 그 다음에 계약을 다루는 사람, 이제는 이 3자가 협업을 해야 공정계획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2017년도 판에 새로 추가된 게 있는 게 바로 concurrent delay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concurrent delay라고 하는 개념만 넣어놨어요. concurrent delay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안 쓰고 있어요. 비겁하죠? 네, 비겁합니다. 이거는 발주자가 또는 발주할 시공자가 협의해서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도 발주자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가지고 concurrent delay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이제 넣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새롭게 규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딜레이, 지연 또는 방해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 좀 하셔야 되겠는데 여기 이제 써놓았듯이 좀 유명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SCL, Society Construction Law라고는 어떤 그런 조직이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해오고 있는데 2017년도에 세컨 에디션 두 번째 판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공부하세요. 그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원이나 또는 중재에서도 인용이 될 수 있다. 뭐 꼭 인용이 된다.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굉장히 유명하고 원칙적인 거니까 인용이 될 가능성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